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7월의 시작은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3분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죠.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슬슬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속속 발표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주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매우 좋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시장이 어떻게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진단키트라든지 다른 치료제 관련주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더 늘지 않는 이상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하락은 제한적이다. 대신에 상승하려는 힘은 좀 더 강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몇 주는 증시가 상승은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좋았냐, 언제는 쉬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최근 시장은 좀 유난히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상승분에 비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인기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받쳐주질 못했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수익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잘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수익 안 나는 분들이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잘하는 거지 수익 못 낸다고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수는 최고가다 신고가다 코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코스피도 신고가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계좌는 재미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시고 지금 조급하게 매매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매매 또 신고점 고점 돌파 매매 이런 거 하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최고가다 신고가다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내 계좌는 왜 못 따라가냐 이런 현상은 종종 어떨 때 나오냐면 시총 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갈 때 나오죠. 지수는 좋은데 개별 종목은 재미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근데 이번 주는 좀 덜했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은 안 올렸는데 지난주에 보시면 참 시장 묘했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가 많았는데 지수는 상승을 하는 상황이 이틀이나 펼쳐졌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참 개인들이 보기에 좀 당황스럽죠. 아니요, 하락 종목이 2배가 더 많은데 지수가 상승을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날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나 분위기가 못 따라가는 다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시장인 주도주라고 할 만한 섹터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산업군, 섹터로 나눌 때 바이오면 바이오,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라 자동차, 경기민감주도 여러 가지 sek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없어요. 과거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대시세가 나올 때는 시장을 이끌고 가는 대표 섹터가 있었거든요. 반도체 슈퍼랠리다, 아니면 차화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딱히 안 보입니다. 혼자 유난히 강한 개별 종목들은 보여요. 삼슬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들이 그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랬고, 혼자 힘 좋은 개별 종목은 보이는데, 섹터 전체가 좋다? 이런 섹터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주도 섹터가 없다, 또는 개별 종목 장세다, 또는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래서 개인들이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섹터가 다 같이 가야 거기에 투자한 개인들이 좀 재미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중에서도 몇몇 종목만 간다든지 이런 식이 펼쳐지면 개인들은 좀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간다 하면 반도체 섹터 전체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되면 개인들이 왜 수익을 내기가 힘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도체 섹터에 A라는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에 B라는 종목에 급등이 나와요. 그럼 이제 내 멘탈이 살짝 흔들리죠. 아니 나도 반도체고 쟤도 반도체인데 왜 내 건 안 움직이지? 내가 들고 있는 게 안 좋은 종목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번엔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A라는 종목이 움직입니다.
나는 2차전지에 B라는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근데 A가 막 가길래 내 걸 봤더니 내 건 또 안 움직여요. A만 가고 B는 안 갑니다. 이러면 또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뭐지, 내 종목이 문제 있나? 2차전지 가는데 내 건 왜 안 가? 쟤만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이 쌓이면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중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인데, 에코프로비엠 한번 차트를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6월달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사상 최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양극재 종목들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뭐 LNF가 있겠죠.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 한 번에 볼까요? 잠깐만요. 에코프로비엠 거래량을 지우고 LNF와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하나 더 포스코 케미칼이 있겠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같이 하는 조금은 다른 성격이니까 일단은 빼도록 할게요. 세 종목을 보시면 같이 양극재 소재를 하는 종목들인데, 에코프로비엠은 6월달에 거의 신고가를 뚫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말이죠. 신고가도 앞서선 고점에 있고 지금은 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들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은 가는데 내 거 왜 못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노래를 부르시겠지만,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멘탈이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내 종목에 무슨 문제가 있나? 기분이 살짝 안 좋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버티고 심리적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 예를 볼게요. 반도체 중에 예를 들어 네페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번 주에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네페스와 같은 OSAT 섹터로 묶여있는 뭐 테스나라든지, 또는 제가 좋아하는 LB세미콘 같은 종목들, 또는 하나 더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네 종목을 보시면 다 같은 OSAT 섹터거든요. 근데 종목들을 보시면 네페스는 거의 뭐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다른 세 종목은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세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게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아니, 같은 섹터에 묶여있는데 왜 내 패스만 가고 내 건 안 가지? 내 종목에 뭐 문제가 있나?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굳이 안 팔아도 되는, 이 밑에 세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을 이걸 매도를 치고 내 패스로 넘어간다든지, 뭐 정치 테마주나 다른 급등 테마주로 넘어가게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굳이 안 물려도 될 걸 물리게 되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렇게 좀 멘탈 게임, 심리 게임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종목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는 종목 그냥 보내주고 잘 기다리고 버티는 장세,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장세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누가 무슨 종목으로 몇 프로를 먹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소리는 들리는데, 나도 그 섹터 종목 들고 있는데 내 건 안 오른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종목을 바꿉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딱히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뭘로 수익 많이 낸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제 사람들이 못 버티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핫한 종목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제가 앞에서 자주 언급했던 엇박자 매매가 나기 쉬운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 시장은 급등과 급락이 자주 나오고요. 순환매가 아주 빠른 시장입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다라는 말도 맞지만,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엔 공격적으로 막 달려들기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으로 수익을 못 내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가 저는 더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매매를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시장은 개인들에게 뭐 늘 어렵죠.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아주 좋아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작년은 조금 이례적인 케이스였다라고 했죠. 작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많이 벌기 위해 공격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덜 먹더라도 내 차례를 기다리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말 FOMC 회의가 있고 8월 말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시장에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장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달려들지도 말자,
마음의 평정심과 이성을 좀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나 섹터들 리뷰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게임과 바이오 섹터 이야기입니다. 바이오 섹터는 최근 몇 개월간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죠. 물론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진단키트나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은 분위기가 아주 좋고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의 주력이었던 신약 개발하는 종목들 있죠. 항암제라든지 또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아주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학회가 있다라고 해도 거의 시세가 나온 게 없었어요. 대장격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최근에야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고점 대비 아직 주가가 아주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간 이제 점점 좋아진다, 이제 바닥이다, 이런 말들로 주주들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하고 기대감을 줬는데 제가 보기 정말 이제는 좀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장처럼 움직인 종목은 네이처셀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레오캠 같은 경우도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틀 전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는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바이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섹터가 한번 시세가 나오면 정말 무섭게 움직이거든요. 이건 논리와 이성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막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섹터가 또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만 막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바이오가 지난 몇 개월간 주저앉고 폭망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특성상 한번 움직이면 막 섹터가 전체가 들썩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이오 섹터를 워낙 좋아해서 많은 종목들을 여기서 추천드리거나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 자체가 제가 매매하는 건 상관없지만 추천했다가 이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을 소개하든지 오늘은 그냥 바이오 섹터 주목해보자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주인데요. 주중에 화요일날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펄어비스가 왜 급등했냐? 중국 파노 발급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떴죠. 이 파노라는 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게 받는 허가, 승인 이런 거거든요. 중국 시장이 큰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국내 게임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2017년 이후에 그 사드 배치 문제로 이제 한한령, 혐한령 이런 게 퍼지면서 2020년 12월까지 무려 한 4년간 파노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게임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2020년 12월 반년 전에 이제 컴투스가 4년 만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으로 이제 파노 발급을 받았어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게임 업체에서 난리가 났죠. 와, 이제 드디어 파노가 나오는구나.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고 막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또 잠잠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파노 발급을 이번 주에 받은 거죠. 그래서 펄어비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단숨에 코스닥 시총 3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금요일날 어제 카카오 게임즈가 또 급등이 나왔어요. 정말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 만에 거래 대금이 약 1조 4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 6위에서 4위로 점프를 했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3, 4위가 지금 게임주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온 거죠. 게임즈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딘이라는 게임이 매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을 한 건데 한 주 동안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두 종목이 급등이 나와서 굉장히 게임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이제 게임즈 다 같이 가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OX로 대답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X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게임 관련주 이 섹터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섹터들은 앞서 언급했지만
비슷한 산업군과 비슷한 사업을 하면 이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게임 섹터는 전통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섹터는 전체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각 회사마다 주력으로 하는 게임의 실적과 흥행에 따라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게임 관련주, 게임 섹터로 엮여있긴 하지만 개별 종목마다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이 좋았다? 그럼 다른 게임들도 같이 가겠네? 그게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게임 산업으로 묶여 있어도 이게 게임마다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죠. 물론 파노 발급 관련 뉴스는 다른 게임사들도 파노가 발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예측이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컴투스 이후에 이 펄어비스 파노 발급까지 6개월이 걸렸거든요. 6개월이나 걸릴지는 또 아무도 몰랐으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매매를 하시려면 각 게임의 실적이나 흥행을 보고 종목을 접근하셔야지 게임주가 좋았으니까 다른 게임주 다 같이 가자 하면서 섹터 매매를 하시면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또 다른 회사가 6개월 뒤에 판호를 받을지 아니면 또 4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시간이 많다. 나는 가진 게 시간뿐이다. 그런데 게임주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판호 발급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뭐냐면 위메이드, 웹젠, 넷마블 정도가 될 거예요. 이 회사들이 이미 중국에 판호 발급을 신청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판호가 발급된다면 이제 위메이드의 미래의 전설 시리즈가 있고 웹젠에는 오래된 게임이죠. 뮤라는 게임 시리즈가 있고 또 넷마블은 이제 리니지2 에볼루션과 그다음에 스톤 에이지가 판호 발급 기대감이 있죠.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게임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종목 M게임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M게임. 그러니까 위의 종목들에 비해서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위의 종목들만 시총이 조단위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M게임에서 출시한 이제 열혈 강호 게임 시리즈가 중국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고 제가 이 M게임을 왜 주목하냐면 게임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지난 3월 달인가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첫 시세가 나올 때 이 M게임이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상한가도 갔었고요. 근데 그 뒤로 대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큰 시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만약에 저한테 게임주를 매매해라 라고 한다면 기약 없는 판호 발급 관련주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좀 가벼운 M게임을 보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M게임 같은 종목 좀 주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치의 테마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는 섹터는 역시 정치 테마주입니다. 리서치 회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 뒤로는 여권에서는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후보들, 또 야권에서는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또는 김동연, 하태경 이런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또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관련주들이 이미 너무 많아졌어요.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한 후보당 관련주가 20개가 훌쩍 넘습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섹터 자체가 원래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의 이 흐름은 과해도 좀 너무 많이 과한 면이 있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파평윤 씨 같은 성실하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얼마 전 지난주죠.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모나미 같은 종목들 혹시 모나미 보셨나요? 6월 24일 날 모나미가 한 15%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차트 보면서 또 일본과 관련해서 무슨 반일 감정 이런 뉴스가 나왔나?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모나미의 대표가 윤석열 씨 부친의 수제자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 급등이 나온 거예요. 저는 기사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씨와 관련된 게 아니라 윤석열 씨의 부친의 수제자라고 모나미가 15% 급등을 한 거예요. 정말 이건 이건 좀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상한가 같다 이해됩니다. 같은 고향에 공장이 있어서 상한가다 이해돼요. 유럽 대선 후보가 무슨 정책을 언급했다고 상한가다 이것도 이해됩니다. 근데 같은 성씨라고 상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아버지 제자라고 15% 급등
사실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주식시장입니다. 그게 원래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는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정치 테마주 매매를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정치 테마주만큼 재밌는 섹터도 없습니다. 막 갑자기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러거든요. 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는 대장주, 관련주들이 명확하고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뭐 예측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막장 게임인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이 있기 2, 3개월 전에 정치 테마주의 꼭지가 나옵니다. 고점이 나와요.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기 때문에 못해도 올해 연말 11월, 12월까지는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당연히 알 수 없고 지지율이라는 것도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인 노선과 정당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다 싶은 인물의 관련주는 뭐냐면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관련주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윤석열과 최재형 이 두 후보가 굉장히 좀 뜨거운데 이 두 후보를 제가 제외한 이유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과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관련해서는 뭐 엑스파일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과 주중에는 또 장모님이 뭐 징역 3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장모님에 대해서 아직 재판 중인 혐의가 제가 알기로 3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재판이 끝나는데 징역 3년이 나온 거잖아요. 다른 재판에서 또 유죄가 나와서 선고가 떨어지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할 때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도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라면 모를까. 윤석열 씨 관련주는 계속 불안한 랠리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거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는 하는데 이분이 대권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분인가라는 아직 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 주가 하락하면 최재형 씨 주가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는데 이분이 과연 정치판에 뛰어들까? 정말 대선 레이스 끝까지 완주를 할까라는 좀 불확실성은 전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야권에서는 홍준표라든지 유승민 같은 경우 이 세 사람은 사실 불확실성이나 어떤 악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뭐 최종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지 안 할지 그거 정치적인 입장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딱히 터져나올 악재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덜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주 매매를 하시겠다 하면 이재명,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 관련주를 좀 추천드린다. 정말 다이나믹한 거 원한다 하시면 뭐 윤석열과 최재형 가시는 거고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 급등락 심하고요. 이 랠리는 연말까지 갈 겁니다. 연말까지 짜릿한 스릴과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단 비중은 적게 들어가시길 권해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게요.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최대한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주중에 SK이노베이션이 급락이 나왔어요. 7월의 첫날이었는데 거의 9%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25조가 넘는 종목이 9% 하락이 나왔다는 건 엄청 큰 악재가 있다라는 거죠. 하락의 이유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스토리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의 급락이 나왔는데 작년 LG화학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게 사실 참 애매합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회사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작년에 LG화학 분할 뉴스 나올 때도 그랬어요. 2020년 9월 달이었는데 LG화학이 공시를 냅니다. 12월 1일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하겠다. 주주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뭐 종목들 시세가 너무 좋았잖아요. 솔직히 작년에 LG화학 사신 분들 중에 본업인 화학 보고 사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LG화학의 배터리를 보고 사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사업부를 인적 분할도 아니고 물적 분할을 하겠다니 이러면서 이제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드는 거죠. 회사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논쟁이 되고
사람들이 열받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 물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설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할 때 LG화학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하면 자기들은 주식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주주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주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왜? 나는 배터리 보고 샀는데 배터리부가 빠져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네? 그럼 난 뭐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좀 기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점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고, 회사들이 그럼 왜 물적 분할을 하냐? 그 이유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특히 2차 전지나 바이오처럼 신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물적 분할을 거의 10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그 신설법인 신설법인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신규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신설법인의 신사업을 하는 회사에 뭐 장비 투자라든지 뭐 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설비 투자 같은 것을 그 돈으로. 그러니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를 본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는 올해도 적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적자 회사들이 시설 설비 투자라든지 개발 같은 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돈은 계속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LG화학도 화학에서 번 돈을 배터리 사업부에 계속 쏟아부어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분할을 결정하냐? 배터리 사업부, 신사업부가 흑자로 전환할 때, 이제 자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쯤 이제 분할을 하고 상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 자금을 더 끌어올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작년에 LG화학도 난리가 났어요. 제 기억에 LG화학 분할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가고, LG화학 불매운동까지, LG그룹주 불매운동까지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주들 뒤통수 치는 악덕그룹이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주주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물적 분할이 결정이 되면, 당장은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열받고 분노하는 건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적 분할 자체는 그 악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LG화학이 작년에 9월 17일로 기억하는데 물적 분할 공시를 내고 12월 1일에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 뒤로 LG화학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후로. 이건 제가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LG화학이 물적 분할 공시를 한 게 언제냐면 9월 17일이거든요. 요때예요, 요때. 갭으로 하락했던 요때. 9월 17일에 장중에 마이너스 9%, 종가상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때 뭐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죠. 주주들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는 급락했죠. LG그룹 불매운동 한다고 국민청원까지 들어가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몇 고일 동안 주가가 빠지고 박스권을 그리기까지 합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렇게.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의 이 박스권 횡보와 하락이 과연 이 물적 분할 공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물적 분할 공시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업종으로 볼게요. 업종으로. 이때 우리나라 전체 증시가 조정장이었어요. 9월달, 10월달 이때잖아요. 이때. 전체 시장은 어때요? 코스피 자체가 조정이었어요. 모양이 똑같죠? LG화학이 이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과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10월 달은 조정장이었습니다. LG화학이 물적 분할 공시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시장이 조정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갈 때 어때요? 상승으로 돌아갈 때 LG화학도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 물적 분할 공시가 악재였다면 이때 올라가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우가 한번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고 12월 1일에 이때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정식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물적 분할이 정말 악재였다면 이 상승분, 지금 이 상승분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오릅니다. 12월 1일부터 분할한 뒤로 LG화학의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요. 아까 말했죠. 제가 물적 분할 자체는 악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을 해도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자체가 악재인가요? 아니죠. 악재가 아니라 이건 뭐 호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적 분할하고 나서 이날 물적 분할을 했는데도 주수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100만 원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 주주분들에게 악재는 뭐냐?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악재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사람들이 LG에너지솔루션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LG화학을 안 사겠죠. 그리고 배터리 보고 LG화학 주식 산 사람들도 그 돈 회수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넣겠죠. 그러니까 분할은 악재가 아니지만 신설법인이 상장이 악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뭐 올해 이제 하반기 안에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악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주식시장에 심심치 않게 있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두 종목만 보면 아까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했는데 에코프로도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에코프로 잠깐 볼까요? 에코프로 메모장에 좀 적어보면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이름 자체가 에코가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뜻이잖아요. 대기 오염 제어 관련 친환경 핵심 소재 그리고 부품 개발하던 회사였죠. 케미컬 필터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장치 뭐 이런 관련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이 에코프로가 2016년 5월 달에 물적 분할 공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에코프로 BM과 분할하겠다. 2차 전지 양극재 회사죠. 양극재 사업. 에코프로 BM의 이 BM이 배터리 머터리얼스라고 해서 이제 뭐 배터리 소재를 한다라는 건데 2016년 5월에 분할 공시를 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분할 자체가 악재가 아니라 신설법인의 상장이 악재다.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 공시를 했다고 그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상장해야 악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주봉으로 봅시다. 오래전 일이니까 2016년 5월달. 그럼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 일단 거래량을 지우고 추가를 해서 에코프로 BM을 보는 거죠. 세로선 한번 그어볼게요. 2016년 5월달에 이 세로선에 물적 분할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에코프로 BM이 상장을 해요. 보시면 물적 분할 공시를 하고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눌리긴 했지만 이때는 회사 자체의 악재라기보다 시장을 따라가는 거고 물적 분할 공시를 했지만 시장이 거의 주가가 10,000원 이하에서 5,000원까지 갔었네요. 5,000원에서 거의 뭐 30,000원까지 6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공시 자체가 악재라면 이 6배 상승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악재다? 에코프로 BM이 상장한 이때가 악재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에코프로 자체는 에코프로 BM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주가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힘 못 쓰다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상승이 오게 되는 건데 에코프로 BM은 더 잘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 공시를 한 것 자체는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의 주중에 있었던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분할 자체가 악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할 수도 있다. 분할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로 9%가 하락했어요. LG화학은 본업이 화학 쪽이고 SK이노베이션은 본업이 정유 쪽이잖아요.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부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적자라고 해요.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벌지는 못하고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자금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할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건 뭐 사실 간만 본 거죠. 언제 분할을 하겠다. 분할하면 신설법인 이름은 뭘로 하겠다. 뭐 인적 분할로 할지 물적 분할로 할지도 아직 얘기가 안 나왔어요. 100% 물적 분할을 하겠지만 아무튼 오피셜로 나온 건 없고 분할을 하면 언제 하겠다. 이런 확정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확정 공시가. 왜냐하면 내년부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뉴스가 이미 나왔고 그렇게 보면 이제 분할의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확정 공시나 분할 뉴스가 나오면 또 SK이노베이션에 일시적인 충격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뭐가 악재냐면 신설법인의 상장이 악재인 거죠. 그 전에는 오히려 이런 충격들이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7월 8일이죠.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스텔란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죠.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4위 업체입니다. 스텔란티스 처음 들어보는데 뭐 세계 4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스텔란티스의 산하 회사의 이름을 보면 아마 이 회사가 그 회사야라고 할 만한 차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의 다찌라는 트럭 아시죠? 다찌나 뭐 램트럭 같은 큰 차들도 있고 크라이슬러라든지 지프 있죠. 이런 차들이 다 이 스텔란티스 소속의 산하 회사들이 만드는 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프랑스의 푸조라든지 뭐 이탈리아 차인가요? 마세라티라든지 그다음에 오펠, 피아트, 또 뭐 시트로엔 이런 차들도 다 이 스텔란티스 산하의 회사들의 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알만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세계 4위 회사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회사가 2025년부터 자기네 회사의 자동차들을 전부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7월 8일에 스텔란티스 회사의 전기차와 배터리 향후 플랜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삼성 SDI가 유력하다 뭐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돌고 전기차들에 대한 집중이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면 역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업황이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배터리 3사 중에 이제 LG화학과 소송이 마무리된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매매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분할과 관련돼서 급락이 나왔다. 그럼 저는 이거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세 종목 정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종목 이야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최근 언급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면 먼저 2차 전지부터 한번 볼게요. 2차 전지에서는 제가 코스모 신소재와 대주전자 재료를 추천드렸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종목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이제 대기업, 뭐 인수합병 혹은 지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다. 실제로 뭐 찌라시가 돌기도 했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이제 분할 공시 자체는 악재가 절대 아님, 그쵸? 신규 상장이 이게 뭐 계속 몇 번을 반복했으니까 신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가 저는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려있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모 신소재와 대주전자재로 잠깐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25,000원 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못 샀다고 했죠. 제가 딴짓하느라 못 사고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는데 눌려줬어요. 저는 이 종목이 신고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려줄 때 접근을 하면 좋겠고, 대주전자재료도 지난주엔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평선을 어떻게 터치하는지 보고 반등이 나올 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는 굳이 안 잡아도 된다 설명을 드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 가까이 빠지고 계속 주가가 좀 이렇게 눌려있고 120선 터치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악재 나왔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좀 일부라도 한 뭐 100만원, 200만원 소액이라도 좀 이렇게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려요. 분할 공시 자체는 뭐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분할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좀 2차 전지 이 세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반도체는 뭐 워낙 많이 이야기했고 또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PSK, 그 다음에 유진 테크, 한미 테크 지금 장비주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월덱스 같은 것들, 또 사이맥스도 있고 하나 마이크론, 이제 OSAT죠, LB 세미콘,
한 종목 정도 더 하라면 이제 ISC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들 보시면 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고 실제로 매매도 했었고 아직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거의 욕이 나오는 차트죠. PSK도 금요일날 2.5%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 121선까지 터치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을 왜 사냐, 차트 하락 끝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아직도 좋아 보입니다. PSK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그나마 한미반도체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하락이 크지 않았고 횡보하다가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게 봤었다가 꽉 물려있는 테스 같은 종목도 이제 반등이 나오나 보다라고 기대감을 준 다음에 속았지 하면서 다시 하락, 이렇게 돼서 지금 뭐 속을 태우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고, 뭐 그 다음에 한양ENG도 그렇죠. 한양ENG도 심지어 저는 이것도 많이 샀어요. 한양ENG는. 근데 여전히 주가가 안 좋아서 꽉 물려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차트만 보면 이걸 도대체 왜 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LB세미콘도 역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올라오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하락했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점점 이제 종교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는 절대 제 기준에는 포기하면 안 되는 섹터다, 들고 가야 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손절치거나 끊고 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섹터 조금 뜬금없지만 우주항공과 로봇 관련주예요. 이거 좀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거긴 한데 뜬금없지 않거든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막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 잘 안 사는 편이고, 올라가는 건 그냥 보내주고 아직 안 올라간 섹터들 중에서 이건 정말 괜찮다 싶은 종목들을 주목하는 편인데, 우주항공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버진 갤럭틱 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최근에 뭐 지난주죠,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 회사의 대표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짜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7월 11일 민간 우주 항공 여행, 그리고 7월 20일 제프 베이조스 전 아마존 대표가 역시 우주 여행 간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오랜 꿈인 우주 여행이 이제 실제 현실로 다가왔고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버진 갤럭틱도 뭐 지난주에 하루에 40%인가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따지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6월 18일 과기부에서 초소형 위성을 10년 안에 100개 띄운다, 이상 띄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뭐 이미 많이 뒤처졌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띄우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10년 안에 100개 띄운다. 그럼 굉장히 뒤처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라에서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보도였고, 근데 관련주들을 보면 움직인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우주 항공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총 뭐 대장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는 스페이스,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거의 움직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세트랙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캔코아도 있겠죠. 캔코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AP위성, 그 다음에 비트로테크도 늘려면 늘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보시면 하나여로에 비해서 상승률이 거의 없고 지금 횡보를 지루하게 하고 있다. 너무 많이 띄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우면서 하나씩 볼게요. 네, 하나여로는 좀 그래도 상승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세트랙아이 거의 뭐 주가 너무 재미없죠. 지금 4개월, 5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멈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뭐 원액 관련 주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뭐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뭔가 시장의 평가를 받고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대장주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트랙아이,
뭐 하나 시스템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츠로테크, 그 다음에 또 AP, 위성 정도. 뭐 이렇게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인텔리안 테크도 넣을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기 때문에 좋게 보고 세트레가이나 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도 있겠군요. 대표 종목을 빼먹었네요. 항공, 우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들 한번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분명히 뉴스가 있으니까 주가가 재미없는 지금 사서 모으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6월 21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했어요. 현대차 회장님이 이제 로봇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좀 뜬금없지만 2025년까지 현대차에서 에어택시 상용화를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로봇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좀 2025년이면 4년 뒤에 에어택시 상용화 조금 뜬금없긴 한데, 이제 UAM이라고 하잖아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렇죠? 굉장히 현대차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로봇과 UAM. 물론 이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장 종목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로봇 관련주들도 주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종목을 몇 개 좀 적어보면 로봇 관련주들도 차트가 다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죠. 뭐가 있죠?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한 지 제일 최근에 상장했죠. 그다음 티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다 로보가 들어가는 좀 굉장히 좀 진부한 이름이긴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이 UAM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 시스템을 좀 언급드립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인데 이 사실 현대차보다 하나 시스템이 더 먼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몇 주 전인가요? 하나 시스템이 1조가 넘는 유상증자를 합니다. 정확히 1.2조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꽤 큰 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온 거예요. 이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나 시스템의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 시스템이 이 1.2조의 돈을 어떻게 쓸지가 관건인 거잖아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하나 시스템이 이 자금 중에 약 5천억을 이제 위성 통신 개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UAM과 그 다음에 ICT 분야의 투자,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이야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분야에서 선도 기업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화가 그룹 차원에서 아까 보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도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고 시스템도 그런데 그룹 차원에서 하나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차트를 보면 사실 재미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걸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이게 막 박스권에서 지금 몇 달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시총이 3조가 넘어요. 무거운 종목이고 지루한 종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장투로 간다면 단기 급등 말고 한 몇 년 장투, 몇 개월 장투로 본다면 하나 시스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 한번 우주항공 로봇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당장 뭐 매수해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이거 미래성이 있게 모멘텀이 있겠는데 괜찮겠는데 생각이 드시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매수했고요. 지금 들고 있고 한 2% 정도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위에 이 중에서도 한 종목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 매수해 보시면서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더 있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생략할게요. 지금 요즘에 타점도 잘 안 맞고 좀 가볍게 매매를 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가다듬은 다음에 나중에 또 관점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데
여러분들 너무 위험한 매매는 지양하시고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눌려있는 종목들,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종목이 눈에 잘 들어오고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실 때 더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매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이제 또 장마도 시작됐죠.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무더운 날씨, 습한 날씨에 짜증내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주식하시면서 또 수익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힘내시길 바라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